이번 시간에 백석이 어떠한 면에서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가, 어떠한 점을 보고 우리는 와 멋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백석은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일단 문장의 길이 측면에서도, 그리고 음식을 소재로 한 시를 썼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되게 단적인 예는 뭐냐면 연애 시를 되게 새롭게 썼어요. 백석이 쓴 시 중에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인데요. 이거 연애 시예요. 내가 나타샤라는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 오두막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인데요. 현대에는 많은 시나 노래에서 남성 화자가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아주 많지만 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배웠던 진달래꽃 사랑시죠. 시인은 남성이었어요. 근데 화자는 여성이었죠. 한용운 시인,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어조를 빌려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백석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랄까요? 연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여성 화자, 애절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을 엎어버려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남성 화자가 눈 오는 날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십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취기에 사랑하는 여성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눈이 내려.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얀 당나귀를 타고 산골 오두막으로 가자.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끼리의 세계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예요. 굉장한 파격이에요. 남성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여성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면모들이 백석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석시에 나타난 새로운 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면, 그리고 이 사람이 시를 쓸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 제목은 남신을주 유동 박씨 봉방입니다. 문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것은 지명과 인명이 동시에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 편지 봉투에 쓰여 있는 발신인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편지의 형태로 쓰였어요. 제목부터가. 이것이 특징적인 이유는 이전의 시인들은 제목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꽃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그럼 꽃. 내가 별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그럼 별.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제목을 짓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요. 이 사람은 제목도 시의 내용을 강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를테면인데요. 남신을주 유동 박씨 봉방의 주제는 되게 참혹한 고통, 슬픔 속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진정한 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였죠. 그게 주제였어요. 나는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환경은 달라지진 않겠지만 나는 새로운 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흐름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새로운 내가 되겠다는 건 나를 찬찬히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정말 진지하고 진솔한 자기 고백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솔해지는 때는 일기 쓸 때죠. 일기는 혼자 봐요. 두 번째로 진솔할 때는 편지 쓸 때죠. 나랑 이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형식은 편지 형식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무게 있는 일이죠. 그걸 진정성 있게 써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치 독자가 편지를 읽는 것처럼, 나에 가까운 사람이 쓴 진지한 자기 고백을 읽는 것처럼 느끼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지 형식을 빌어서 시를 써야지라고 결론을 짓고
제목은 편지의 발신인 형태로 지은 거예요. 되게 똑똑한 결정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되게 진지하고 차분하게 내가 고민한 결과를 전달을 제대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를 골랐고, 편지라는, 그리고 그것을 편지처럼 보이게 하는 수단을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 시에 사용된 문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조금 더 답을 편하게 썼으면 좋겠어서 문장 길이 측면, 그리고 문장의 종결어미 측면 두 개를 나눠서 답을 쓰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답 쓰기 조금 어려웠죠? 일단 문장 길이 측면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장 길이는 깁니다. 우리가 시라고 하면 짧은 것이라는 특성을 바로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사람의 문장은 상당히 길어요. 문장이 길다라는 근거로 될 수 있는 건 쉼표가 많죠. 그러니까 문장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말이 장황하게 긴 거예요. 그게 백석 시의 특성입니다. 소설과 시를 비교했을 때 문장이 훨씬 긴 건 소설이죠. 이 사람의 문장은 소설에 나오는 문장과 비슷해요. 그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백석 시인이 쓴 시가 단순한 이야기다라고 말해지기에는 약간 다른 것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설을 쓰는 이유는 그때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의 문장은 그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것보다 화자가 겪은 상황, 당시의 감정 하나를 포착해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에 있어요. 있었던 일 전체를 순서대로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상황만 딱 포착해서 그걸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신의 수일동 박시봉만 상반부에는, 앞부분에는 이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장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걸 볼게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베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을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는 장면을 보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로 끝나요. 그런데 본인이 느꼈던 감각, 감정들을 길게 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장은 이야기의 형태를 가지고 왔음에도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어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었어를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긴 문장을 사용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문장의 특성은 길고 자세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물의 상황, 정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봐도 문장이 길잖아요. 여러분이 종결어미의 특성에 대한 답을 쓸 때 조금 애를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결어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마침표 바로 앞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대략 뭐지라고 판단할 때는 마침표 바로 앞에 있는 말이 뭔가를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은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시의 전반부 1행에서 8행 화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문장이 헤매이였다, 붙이였다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건 동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동사로 끝나는 문장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빵을 먹었다 예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은 빵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빵을 먹었다 라고 하면 내가 하는 행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니까 동사로 끝을 내면 그 사람이 하는 일, 처한 상황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행에서 8행까지는 헤매다, 그 다음에 새를 사다 붙이었다, 끝내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생생하게 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9행 이후부터는 서술어가 바뀌어요. 것이다 라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갑자기 서술어의 특성을 바꾼 게 되게 치밀한 계산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시어는 것이다로 끝나거든요. 것이다로 끝을 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건 학교 앞에 있는 리코 베이커리의 참치 샌드위치인데요. 문장이 나는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다 와 나는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던 것이다 를 비교해보면 뭔가 묵직한 선언의 느낌이 있죠. 그냥 먹은 것과 먹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게감이 조금 달라져요. 좀 더 진지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먹을 거야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깊게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9행 이후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생각한다로 끝내면 그 생각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로 묵직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든 문장마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자주 들리는 거니까 내용이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묵직함이 더더욱 강조되는 거예요. 시의 가장 마지막이 갈매나무가 등장하는 부분이었죠.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했다와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상당히 다릅니다. 묵직하게 툭 하고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선언의 의미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 시의 특성이기도 하고 백석 시인의 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종교 어미이기도 합니다. 것이다 라는 말을 상당히 자유자재로 효과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종교 어미의 특성이 시의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한다와 생각하는 것이다 의 차이, 먹었다, 먹은 것이다 의 차이를 인지를 해 두십시오. 백석의 매력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시를 한 편 실어두었습니다. 국수라는 시예요. 말 그대로 국수를 소재로 쓰였는데요. 도입부에서 백석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소재로 한 시를 썼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 시인들은 시를 쓸 때 음식처럼 뭐라고 할까요? 원초적인 소재를 잘 다루지 않았어요. 시를 쓰려면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긴 글을 쓰는 건 그냥 생각을 옮기면 되는데 시는 생각을 바로 옮긴다고 써지지 않거든요. 운율도 생각해야 되고 짧은 길이 안에 내용을 넣는데 그걸 최대한 강조해야 되잖아요. 멋진 표현, 남들이 생각 못하는 발상에 또 생각해야 되고 리듬감도 생각해야 될 테고 등등등등 고려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은 정신력을 투자해서 쓰는 글이 되는데 거기에 담기는 내용도 멋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전의 시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음식 같은 내용을 잘 다루지 않았어요. 백석이 이걸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인입니다. 아주 많은 음식에 대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식을 다룬 시를 썼어가 백석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국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와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광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장 특성 면에서는 길다 그리고 것이다가 활용되었다 입니다. 앞에서 제가 것이다의 강조하는 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역할로 쓰여요. 국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식을 예로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다시 참치 샌드위치를 소환해서 제가 참치 샌드위치 이야기할 때 참치 샌드위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참치 샌드위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게감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정의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무게감이 훨씬 쏠리죠. 국수에 대해서 뭐뭐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국수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가가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그걸 무려 4번 반복하거든요. 그 국수에 대한 강한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시 후반부에서는 무엇인가 라는 말로 문장을 끝내요. 남신의주 유동 박씨 본방과의 공통점은 아니지만 문장과 관련된 것이니까 땡겨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라는 말로 문장을 반복해서 끝내게 되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서리법이라고 하죠. 이걸 독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독자 마음속으로 그래 국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시의 소재가 더 머리에 콱콱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수 같은 경우에는 것이다와 무엇인가로 문장을 끝내면서 소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함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어의 특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어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백석 시에 사용된 시어는 방언과 토속어가 많이 쓰입니다. 방언과 토속어의 차이는 토속어는 순우리말이고요. 사전에 실려 있는 말. 방언은 정말 사투리예요.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백석의 시는 방언과 토속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역색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는 건 살짝 아쉬운 것이 이 사람은 무언가 이름만 방언과 토속어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사투리가 아니라 서울말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이런 단어가 있어? 정도로 이런 물건이 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체를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 토속어를 쓰는 이유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를 잡아채서 시에 넣어두려고. 그런데 이건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시어가 있어. 그래서 백석 시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모국어를 확장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완전히 못 알아듣는 문장이 되어버리면 이 시를 넣겠죠. 이렇게 포기할 텐데 이런 새로운 단어들만 보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깨달음? 이런 말을 보존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괜찮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수와 남신의주 유동 박씨 공방의 공통점은 토착어와 방언이 쓰였다. 주로 명칭 위주로 쓰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어휘들이 되게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가구의 명칭이라거나 음식의 명칭이라거나 놀이의 명칭이라거나 그래서 되게 투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 두 시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국수와 남신의주 유동 박씨 공방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상황은 아주 다르죠. 국수는 흥겨워요. 사람들이 들떠서 국수를 만들고 둘러앉아서 만들고 함께 왁자지껄 먹거든요. 되게 따뜻하고 정감 있고 흥겨운 느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감각이에요. 소재 자체가 달라요. 국수는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오감이 모두 사용되죠. 백석시의 특성은 감각을 아주 다양한 어휘로 정확하고 풍성하게 표현했다는 점인데 국수만 하더라도 뽀얀, 뿌연, 부드럽고 수수하고 심심한 것, 얼얼한 것, 담배 냄새, 탄수 냄새, 탄수는 식초입니다. 수육을 삶은 육수국 냄새, 국수 먹을 때 나는 향들이죠. 그런 감각어를 아주 풍부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 점이 남신의주 유동 박씨 공방과의 차이고요. 이런 식으로 감각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 많이 사용되면 그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읽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잖아요.
백석이 그것에 되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시에는 감각을 나타내는 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제가 아까 이 사람의 시는 문장이 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생생하게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와 달라는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서술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특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하려고 문장을 길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소설의 긴 문장과 조금 다른 차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얘기가 요 의미예요. 조금 다른 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수에 나오는 시어 중에 의미를 모르고 있던 걸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찾아보셨나요? 단어들이 되게 소박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백석 시의 특징은 뭐냐면 시를 쓸 때는 상당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전의 시인들은 고귀한 걸 담으려고 했어요. 고귀한 자신의 마음속 성찰 이야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 혹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했을 때 그것을 멋있게 표현하는 것 등등. 정말 평범한 일상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석은 그걸 정확하게 그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백석 시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가 일상과 그렇게 먼 것이 아니야 라는 것, 그리고 일상 안에서도 큰 가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4번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 국수 이야기를 해요. 국수는 되게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쌀을 먹기가 힘드니까 국수로 뭐라 그러죠? 일상식을 하면서 이제 생계는 아니고 국수를 쌀보다 더 자주 먹으면서 그 뭐죠? 배고픔을 해결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국수 선전할 때 서민의 친구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국수라는 되게 평범한 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가냐면요. 보세요. 고향에서 마을의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따뜻하게 앉아서 국수를 먹어요. 그런데 되게 그 지역의 토속 음식이잖아요. 외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수 이야기 이렇게 다채로운 언어로 풍성하게 세세하게 하면서 거둘 수 있는 건 민족의 역사성이에요. 근대라는 시기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새로운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켜오고 있던 것들이 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오랫동안 해오던 걸 글로 남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래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막 고생하고 뭐 가족 해체되고 멀리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족과 이웃들이 앉아 따뜻하게 식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시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죠. 우리 민족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친밀했어. 라고 민족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국수라는 되게 평범하고 소박한 소재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성정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박한 걸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백석 시의 가치예요. 되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공감 못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쓰는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고 자랑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자기 만족하고 끝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멋진 거죠. 그런 면에서 백석 시인은 멋진 거고요. 현대 시를 쓰는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뽑는 1위 시인이 백석이거든요. 이런 점이 이 사람의 큰 특성이에요.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북쪽 출신인데
짝사랑하는 여인을 쫓아서 통영, 저쪽에서 경상도에 통영에 가기도 하고, 혹은 중국에서 유랑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마다 음식에 대한 시를 써요. 그러니까 꼭 이건 내 고향이니까 남겨야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잡아채서 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일제시대 SNC라고 해서 다 정황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너무 그 시의 일부분만을 보는 거라 되게 거부하는데 잊혀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백석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